그 장관님께서 이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네. 그렇게 대면복을 드렸습니다. 시간 충분히 그런 설명을 드렸다는 거죠? 네. 기무사령관으로부터 3월 16일 이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실 때 11시 38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몇 분간 보고를 받으셨어요? 한 5분 정도. 한 5분 정도 보고 받으셨어요. 장관님께서는 댓글 TF와 세월호 및 이수영 검토 관련된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려라. 그러나 이수영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민 대령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까?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건 아닙니다. 기무사 문건은 계엄령에 관한 것입니다. 위수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민병상 대령은 지금 혼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이 자리에서 경악스럽습니다. 지휘관이 한 발언을 왜곡하고 각색해서 국민 앞에서 보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문제가 됩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겸영군 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무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 내부에서도 지금 엇갈린 진술이 나오고 있지요. 실행 의지가 있었다. 계엄 문건 관련해서. 아니다. 비상사태에 대비만 했던 것이다. 그리고 기무사가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 감청까지 했다는 내용이 지금 폭로됐습니다. 스튜디오에는 6분의 뉴스와이드 패널들이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기무사령관 실행 계획이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참모장은 회의가 없었다. 뭐 따로 회의도 없었다. 기무사령부 내 주장이 이렇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면서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자료 문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대비계획 세부 자료 67쪽짜리 이 문서가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현 이석구 기무사령관 이 계엄 문건은 실행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행 계획이 있었다면 기무사가 정말 쿠데타를 꿈꿨던 것인지 아니면 의혹이 누가 실행까지 계획하면서 작성을 지시했나 하는 게 의문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명했습니다. 한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현직입니다. 그리고 현 기우진 5처장 이 사람들이 이제 저 TF 만들어서 작성한 건데요. 실행 계획 회의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냥 비상사태에 대비한 문건일 뿐이다. 이 말처럼 실행 계획이 없었다면 남는 의혹은 대비 문건이라면서 왜 두세 차례에 걸쳐 수정까지 했었던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의 의혹, 왜 기무사에서 계엄 문건을 따로 작성해야만 했나. 국방부 기무사 개혁안 송영무 장관 검토 후 청와대에 보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이 문건을 보고 실행 의지가 있었느냐, 있다고 보느냐, 사령관은 있다고 봤다라고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사실은 한민구 장관의 지시를 받고 사령관이 TF팀에 지시를 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월 17일 날 문건 작성에 지시를 받고 작성을 했는데 실행 계획이었다고 하면 3월 10일 날 탄핵이 결정이 났는데 그러면 최소한 3월 9일 이전에 관련자들이 모여서 회의라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단 한 차례도 그 전에 전후까지도 관련자들이 회의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을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게 사령관의 답변인가요? 아니죠. 예. 문서 작성자들이 사령관의 입장하고 문서 작성한 그 2 사람하고 작성 책임자 2 사람하고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대비 계획 세부 자료는 2차례에 걸쳐서 고쳐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누가 이렇게 사령관이 예? 그렇게 얘기한 건가요? 작성한 사람이. 작성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것을 작성을 하면서 2차례에 걸쳐서 됐다. 밑에 예하 부대하고는 의논하거나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장관의 추천권이 있는 계엄 사령관을 이렇게 쓴 것은 장관의 맞춤형이 아니냐? 장관이 육군총장으로 임명해도 문제가 없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여기다 써놓은 게 아니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하고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기무사 문건이 다 공개를 하고 예. 지금 이거에 대해서 참 감론을박이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거는 그냥 컨틴전시 플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분들 또 많은 분들이 그거는 그 쿠데타 음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럴 거면은 뭐하러 특별수사단을 임명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특별수사단이 가동이 돼 있으니까 특별수사단이 이 문건에 대한 해석과 그다음에 문건을 전후한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도 너무 절에 이때 일정한 길을 정하시고 청와대에서 너무 여기에 올인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우리가 해야 될 다른 것을 못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사를 독립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결론을 우리가 미리 예단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만약 이런 실행 의지가 없었다면 굳이 왜 기무사에 이 문건을 맡겼을까 준비하라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회의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보화된 사회에서는 쿠데타는 100에 100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회의하면 이미 다 소문이 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말로 치밀하게 문건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비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자기네들끼리 철저하게 보안을 지켰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착수하도록 그런 내부적인 어떤 라인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은 그 후는 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뭐 기무사도 모를 일이고 어떻게 돌아갈지. 노희 변호사님. 제가 이제 군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직 체계에 소속되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받고 전시에는 직접 전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군인이. 그렇다면 군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조직이죠. 그러면은 이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서 정말로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분들이 만들거나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정당성을 가지는 거거든요. 저는 군인답게 군인 정신을 정말 발휘하셔서 이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서 양심껏 정말로 진실을 고백할 시간이 지금 왔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정말로 뭐 누구 말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본인들 스스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저는 양심 고백하시는 올바른 군인 정신을 가진 분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네, 저는 결론적으로 위기 관리 매뉴얼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기 관리 매뉴얼은 왜 만듭니까? 혹여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실행 액션 플랜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됨으로써 그와 같은 계획은 사실상 상황 종료 끝. 더 이상 거기에서 어떤 그 군대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던 것인 것이죠. 결국 그런 다음에 이제 참고 자료로 해서 문서를 보존 조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을 봤을 때는 이것이 내부적으로 친위 쿠데타를 모의했다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보면은 합참 기형과에서 하는 것을 왜 기무사에서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평소 때에 군사 훈련을 할 때에
적어도 이 계엄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이 기무사에서 실무를 담당했다는 그런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쨌든 월권인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전혀 맥락 없이 기무사에서 이런 계획을 만든 것은 아니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위기관리 매뉴얼에 가깝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놓고도 지난번 전군 지휘관 훈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와 같은 것이 탈법적인 불법적인 행위다라고 단정을 해버렸는데 과연 이와 같은 그 하명 수사에서 결과를 어떻게 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저는 좀 전에 있었던 그 차명진 의원님의 그 수사권의 독립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양문석 박사님 의견. 예. 위기관리 매뉴얼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두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기관리 매뉴얼이 왜 하필이면 저 시점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기관리 매뉴얼은 평상시에 만들어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실제 그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매뉴얼대로 실행하는 게 위기관리 매뉴얼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군부대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관리 매뉴얼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데 우리가 역적 모의를 하면 모의 행위 자체가 그 역적 행위고 그리고 그 역적들에게 3족을 매라거나 9족을 매래 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관리 매뉴얼이냐 안 그러면 실행계획이냐인데 사실상 현 기무사 사령관이죠. 이석구 그 사령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실행되지 않았어도 실행계획이 아닌 게 아니다.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행계획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준비를 해놓고 실행계획을 짜놓고 아니라고 우긴다라는 이 관점에 있어서 이 문제를 이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기무사를 왜 그러면 저렇게 디펜스하는 보수 성향의 논객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느냐의 문제를 우리는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기무사 지금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지요. 그리고 병원에 군부대에 어디에 병문안 가고 위문 가도 다 그 명단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경찰의 정보망을 가지고 민간인 사찰을 했었죠. 그런 기무사의 모습이 당연히 이러한 큰 판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기무사가 한국의 현대사를 또 한 번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그러한 욕구들, 근본적인 욕구들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했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되고요. 또 자꾸 대통령 이야기 하시는데 대통령이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나에게 다 보내라. 라고 하면서 독립수사단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걸 턱 치니까 하더라라고 우길 거냐? 안 그러면 명백하고 누가 봐도 명백한 실행 계획이고 그리고 구태타 업무였다라는 부분들을 누가 봐도 독립수사단이 수사해야 아나? 찍어 봐야 아나? 이런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위기관리 매뉴얼이든지 그다음에 군부대가 안 움직였다고 하면서 기무사를 일정하게 옹호하는 논리 자체가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의견이 지금 다르신데 김광덕 부장 갔다가 제가 먼저 한 뒤에 한마디 하셔야죠. 근데 여기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계엄 문건을 둘러싸고 기무사 내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 이게 질문이죠. 그래서 그런 답변이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서 근데 요 차이가 그럼 왜 엇갈리느냐?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같이 기무사령관하고 기무사의 참모장들이 같이 맞섰는데 그러면서 하극상 이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또 기무사 내에서 사령관하고 참모장이나 처장하고 왜 입장이 다르냐? 그거는 제가 분석해 본 결과 결국엔 뿌리 차이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기무사령관을 현 정부 들어서서 임명됐는데 그 전에 기무사에 없었어요. 주로 딴 데 예를 들어서 수도 기계화 사단장이라든가 육군본부 작전처장이라든가 현장의 연대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로 지낸 사람으로서 기무사령관을 기무사를 개혁하라고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광원 참모장하고 기우진 처장은 그야말로 기무사를 친정으로 둔 계속 기무사에서 활동해온 사람인데 계엄 문건을 직접 작성했죠. 팀장인데 소광원 참모장은 8페이지짜리 계엄 문건 작성의 TF 팀장이었고 기우진 처장은 거기 67쪽짜리의 세부 자료,
이거를 만든 실질적인 책임자였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행동이기 때문에 실행 계획 회의가 없었다 이러면서 예. 책임을 벗어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확연한 자기 입장 차이가 있다. 입장에 따라서 예, 예, 알겠습니다. 저 차의원 뭐 하나님 좀 아까 우리 양 소장이 예. 저런 기무사를 옹호하는 패널이 자꾸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고요. 예, 했습니다. 보수 돌려보세요. 저는 있잖아요. 예. 예. 그 기무사를 옹호한 게 없어요. 제 양심에 손을 대고 저의 지적 능력을 놓고 볼 때 그 8페이지, 64페이지짜리 문건이 적어도 계엄령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무장 폭동의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기 대응 문건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예, 또 하나 두 번째는 제가 정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정말 세상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같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반대되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그대로 허용하는 우리나라 이 좋은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왜 저렇게 양문서 소장께서는 저런 발언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계속 출연하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말씀은 그 말을 안 했다니까요. 저는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분위기하고도 안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자기가 확대해서 그래요? 그런 보수 성향의 이제 그 주장들이 있다 그 얘기 정도 한 거죠. 그냥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아니요. 다음 상당히 제가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좀 팩트대로 제가 했던 그 이야기대로 좀 하면 좋겠고, 그다음 계속해서 무장폭동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촛불혁명, 촛불 집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리고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유례가 없는 칭송을 받았던 대표적인 대정부 시위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무장폭동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어린 아이를 어깨에 업고 그리고 손을 잡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나와서 촛불 시위를 평화롭게 했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평화 집회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이러한 이 실행 계획들을 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맥락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절 같이 방송을 했고 똑같은 평화 시위를 같이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사이에 거기에서 쿠데타 계획을 세웠던 기무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옹호 발언이거나 그다음에 위기 관리 매뉴얼이라거나 이러한 논의 자체가 상당히 시청자들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을까요? 예, 넘어가도 되겠죠? 저도 한마디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말씀드렸듯이 평화 집회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기무사에서 이 문제를 만든 그 8쪽 청문권에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태극기 집회건 아니면은 촛불 집회건 만약에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청와대 분수 앞까지 사실상 이 집회 시위가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 경내까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쨌든 헌법재판소 결정인 집행력이 있는 거니까 만약에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 예측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국민들의 격앙된 반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다행히 정말 높은 시민들의 어떤 의식을 반영해서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실상 그와 같은 문건이 쿠데타라고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정도 하시고 수사 결과 보고 얘기하시는 게 낫겠어요. 그리고 이 질문도 지금 제가 안 하겠습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이 아직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가 작성 지시했다고 그러고 기무사 실무진들은 실제로 만든 사람들 한민구가 지시했다고 그러고 계엄 문건 작성 지시 주체에 대한 의문점이 수사로 밝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계엄 단순 검토냐 실행 계획이냐가 무슨 이게 논란의 대상이에요. 이거 기무사 소관 아니죠. 기무사가 실행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합니까? 명에 의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계엄 실행은 그 윗선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사 결과를 더 보고 얘기하고 일단 다음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죠. 민간인 사찰까지 청와대 도청까지 했다는 거예요. 기무사? 요 얘기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무사는 첩보 수집 및 대공 수사를 위한 감청을 빙자하여 대통령 전화 내용까지 감시했다. 내부 제보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장관과 통화하는 것을 감청하였는데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 지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민정수석에 대한 업무를
국방부 장관과 논의하였다고 한다. 국방부 장관이 사용하는 유선 전화가 군용 전화니 감청이 가능했던 것이다. 통상의 첩보와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 대통령과 장관이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하는 실태라면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의 범위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는 누적 수백만에 이르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사찰해온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통상 군부대 면회, 군사법원 방청, 군병원 병문안 등 군사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때 위병소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산망에 입력하는데 이렇게 확보된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다 수합하여 사찰한다. 군인 친구를 만나러 간 면회객, 부대의 취재차 방문한 기자, 군병원에 위문해 온 정치인 등을 기무사가 모두 사찰한 것이다. 기무사는 자, 대통령 국방장관이 통화하는 것까지 감청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것은 아닐까. 전 해킹하는 법 배웠어요. 이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기무사가. 그리고 저는 문 따는 법, 자물쇠 여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서전 읽다 불온서적이라고 혼났어요.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망을 통해 무차별 사찰했다. 누적 사찰 국민이 수백만에 이른다. 그리고 특활비 200억 원으로 정치계, 시민사회계 인사를 매수하는 불악지 활동을 했다. 군 간부 등 사찰해서 인사에 활용했다.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관웅 당시 국방장관 간의 통화 내용을 감찰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과 국방장관 통화 감청하는 기무사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이건 간단하게만 하고 뭐 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김영주 의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이것은 아마 이제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과거의 국정원, 그다음에 기무사, 검찰이 서로 대통령 앞에서 경쟁하던 군사정권 하에서의 행태가 그대로 이어진 그렇죠. 그런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정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말하자면 그 기무사령관이 어떻게 보면 또 뭐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 국정원장을 누그러뜨리게 할 수 있는 서로 첩보전을 내부 첩보전을 하는 서로 경쟁하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기무사가 제대로 된 간첩을 잡은 적이 있는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간첩이 안 내려왔나 보죠. 뭐. 예.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 본인들의 원래 실제적인 업무가 무엇이었는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때가 만약 그런 일을 못했다면 이 본인의 자세로 돌아간다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존재 이유가 없다. 네, 그런 말씀이죠. 양 박사는 어떻게 지적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전두환 군사정권 시즌2다. 보안사 사령관 전두환이 그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진압하고 그 권력을 잡았던 과정들이나 그리고 그 권력을 잡은 이후에 방송사를 제압하고 그리고 국회를 제압하고 그리고 장갑차와 탱크가 시내에 들어오고 했던 80년대의 그 모습들을 하고 지금 이 모습하고 뭐가 다르냐. 그다음에 감청, 도청, 그다음에 미행, 사찰 이러한 부분들이 줄줄이 그동안에 기무사가 해왔던 일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쿠데타 실행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나왔던 것 아닙니까? 모든 그 영역에 있어서 변화와 발전이 있었고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들이 뿌리내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 40년의 민주화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유일하게 지체되고 공백 상태였던 것 같아요. 문민시대가 됐는데도. 그렇죠. 네, 이건 완전히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도무지 쫓아갈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기무사가 아직도 40년 전에 했던 그 행오지를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측면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광덕 부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현직 대통령 당시 노무현 정부 때죠.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웅 국방장관이 통화하는 거를 기무사가 감청했다. 이거를 듣는 순간 국민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저도 놀랐고요. 근데 바로 이런 데서 기무사가 옛날 보안사에 이어진 기무사가 무소불위의 과도한 힘을 행사했다. 이러한 데서 바로 이러한 데서 나오는 거죠. 다 이렇게 뒤에서 감청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기밀을 알게 되고.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면 처벌을 해야 되고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는데 근데 이제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궁금한 게 하나 들었어요.
과연 그럼 노무현 정부 때만 이런 거냐? 네. 다른 정부 때 어떻게 했는지는 밝히지를 않았어요. 군인권센터에서 보면은. 네. 그래서 다른 정부에서 과연 어떻게 했는지. 그 분야까지 다 수사가 확대돼야 된다. 네. 수사뿐만 아니라 이 군인권센터가 이걸 또 밝혀야죠. 네, 그래서 예, 예. 제가 아까 그 국방부를 수년간 출입한 기자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물어봤는데 네. 그 기자도 그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직접 감청한 사람들한테 직접 듣지 않은 이상은. 네. 그런데 이런 건 있었답니다. 기무사가 국내의 보안과 방첩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예. 국방장관까지 포함하는 군 장성들을 그 감청을 많이 해온 거는 사실 많이 알려진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 국방장관이 대통령까지 하는 거를 했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놀랄 일인데 예. 아니 이런 거를 어쨌든 기무사에 이러한 거를 예. 감청이라는 거 이런 거를 최소한도로 이제 조정하고 네. 대통령의 통화를 감청하는 이러한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진영 변호. 저는 법률가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의 핵심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기무사가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 여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오늘 지금 군인권센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와 같은 민간인의 사찰을 정말 광범위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무사에 대해서 정말 엄한 법적 잣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의혹은 제기를 했습니다만 군사법원법 같은 데 보면은 군사법경찰관 수사의 한계다라고 해서 형법상의 내란 외환, 군형법상의 이적죄, 군사기밀 누설죄, 그리고 국가보안법, 또 군사기밀보호법, 집시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그 군 관련된 그 경찰관들, 지금 이 기무사가 군관찰 경찰이거든요. 이 부분도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혹이 제기되는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정말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서 그 부분을 근거 없이 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책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차명인 전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무사의 그동안의 행태를 놓고 보면은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기무사가 군대 내부에서 그동안 벌여왔던 갑질, 그리고 기무사가 자신들의 영역을 넘어서 민간에 대해서 사찰하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없도록 기무사를 개혁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큰 틀에서 기무사 개혁 방향으로 나가는 건 맞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방향의 어떤 정당성, 당위성을 위해서 쭉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무사 문건은 아마 정통으로 관역을 맞춘 건 아닌 것 같다. 그 부분은 저는 뺐으면 좋겠고 세월호 감시 이거는 제대로 문제 삼아야 돼요. 그렇죠? 민간인이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 감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게 이제 군 부대나 이제는 국방장관하고 통화했을 경우에는 이게 또 법적인 또 근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기무사령관은 누가 감청해요? 기무사령관은 뭐 취해법권이에요? 그렇죠. 예. 하여튼 뭐. 기무사령관을 기무사에서 할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무엇들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FBI 보니까 FBI 국장은 자기네가 감청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갖고 기무사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정말로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은 맞아요. 우리나라 민주화에. 하여튼 그 방향으로 가십시오. 근데 하지만 좀 제가 볼 때는 타겟팅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혹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이 내용이 보고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좀 노무현 대통령한테 기무사가 이걸 예를 들어서 국방장관에 관한 감청 뭐 필요가 있다. 노 변호사님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제가 봤을 이런 때는 내용에 대통령에게 보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를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안 했겠죠. 대통령을 감청하고 마음대로 국방장관과 대통령 간의 대화를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무슨 대통령을 어떻게 존경하고 얼마나 자신들의 통수권자를 인정을 해서 보고하고 뭐 확인받았겠습니까? 만약에 보고했다면 국민은 누구나 사찰 감찰 할 수 그러니까요. 있죠. 보고했다면 대통령이 이거는 나를 뭐 해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국정원도 보고를 일부러 안 받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받았을 리가 없고요. 예. 지금 법적인 잣대를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도 나왔다시피 실제로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299명의 국회의원들을 뒷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일을 몰두해 왔다는 거죠. 이번에 드러나면 유추 가능하다. 실제로 그런 그냥 실행 계획이라면 굳이 왜 국회를
표기를 못 들어가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왜 뭐하러 속에 넣는 계획을 거죠? 해요? 실제적인 실현 계획이라면 경찰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예. 그런 어떤 시민하고 어떻게 협력하고가 나왔어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중에라도 알게 됐으면 참으로 방자하다 이 기관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오늘. 방자하다.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다 이렇게 뜻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홍준표 전 대표 말씀 때문에 좀 시끄럽네요.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